이런 와인들이 잘 먹힌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이런 딱 맛을 보면 이 후발주자인 미쿡 애들이 자기들의 입 취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입맛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장 보편타당하게 먹히려고 이 와인의 맛을 튜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까베르네 소비뇽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신 프랑스의 까베르네 소비뇽은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렇다 싼 와인은 아니지만 비싸지 않은 까베르네 소비뇽인데요. 진짜 그 이른바 그 캘리포니아는 뭐 나파밸리의 이른바 그런 와인들 있잖아요. 그 부티크 와인들 한 병에 몇 백만 원씩 하는 거, 그런 까베르네 소비뇽들을 마셔보면 사실은 다 이 지금 여러분 바로 마신 이 콜롬비아 크레스트 AC3 까베르네 소비뇽이 다 연장선 위에 있어요. 와, 근데 굉장히 이 참 다시 한 번 더 미쿡의 무서움을 미쿡의 무서움을 정말 알게 합니다. 자, 아까 그럼 4번은 이제 처리됐고요. 3번 좋았다고 아까 손 들었다는 손 들어보세요. 이분이 한 거의 10분쯤 됐는데. 자, 3번이 좋았다라고 한 분은 자기가 마신 와인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예? 자, 미국은 이제 빼고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공 남았어요. 우리 성함이? 네? 아르헨티나 와인일 것이다. 자기가 마신 게. 아프리카일 것이다. 또? 예? 그러니까 남아공. 여기는 호주. 또 손 쓴 사람. 호주. 또 손 쓴 사람 없어요? 이 세 번째 와인은요. 자, 그럼 여기 이 와인이 제일 좋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 와인이 어디 와인 이거는 이쪽 와인이 확실하다. 남아공, 아르헨티나. 남아공이 굉장히 많네. 3번에서 그런 그 아파르트 헤이트의 그런 느낌이 나요? 여러분 내가 퀴즈를 냈잖아. 아까 약간 힌트를 줬잖아. 이걸 그냥 이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르헨티나 와인은 소고기랑 먹었을 때 제일 잘 어울릴 게 어떤 것일 것 같냐라고 내가 얘기를 살짝 흘렸잖아요. 이 세 번째 와인은 아르헨티나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상당히 이거는 이제 그냥 말로만 하면 그렇고요. 이렇게 이른바 탄닌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일수록 소고기 같은 이런 거하고 먹을 때 정말 잘 됩니다. 사실 네 번째 와인 같은 경우, 아까 그 캘리포니아 와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막 고기나 이런 거 먹기에는 먹으면 좀 약간 오히려 이 와인이 고기에 밀려요. 그래서 그냥 이건 차라리 그냥 와인하고 간단한 뭐 스낵이나 치즈 한 조각 이런 거 먹는 게 훨씬, 뭐 샐러드라든지 뭐 이런 뭐 파스타 이런 거 이런 먹으면 좋을 수 있지만 소고기는 우리가 소고기에 익숙해서 잘 모르는 것이지, 소고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 고기의 독특한 고기 냄새가 굉장히 강한 고기예요. 그래서 웬만큼 강하지 않은 탄닌이 강하지 않으면 레드 와인을 마시고 하면은 이 고기의 맛에 와인이 완전히 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굉장히 서로 멋쩍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네 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탄닌감, 바디감이 느껴지는 것을 찾으면 그게 아르헨티나 와인인데, 네 개 중에서 저는 세 번째 것이 가장 그것이 강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자, 2번 손 드신 분들. 자, 그러면 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호주고 어떤 게 호주 김어준의 와인이고 어떤 게 영국 노동당의 와인일까요? 예? 2번이 뭐 누구 거라고? 2번이 호주라고? 자, 2번이 호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이거는 50% 안 들면 안 돼. 자, 1번이 호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슷하다. 2번이 호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2개 남았으니까 한번 이제 깐깐하게 한번 봅시다. 1, 2번만 한번 마셔봐요. 자, 먼저 당도를 따지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당도가 더 느껴지나요? 압도적으로 1번이 당도가 느껴지죠. 자, 그러면 당도가 느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2개 중에 알코올 도수가 더 높게 느껴지는 게 어떤 겁니까? 1번이죠. 당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남아공의 피노따주가 피노누아랑 생소랑 교접종이라고 했는데 호주 시라즈하고 피노따주하고 2개로 와인을 마시면 평균적인 당도가 알코올 도수가 뭐가 높겠어요? 아니죠. 시라즈죠. 왜냐하면 피노누아 자체가 당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품종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2번은 색깔로 봐도 이런 지금 이 빛에 따라서 다른데 아주 4개 중에서 유일하게 살짝 옅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면 이번의 맛이 좀 더 복잡해요. 1번은 그냥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비교해 그냥 2개만을 4개로 하면 못하겠지만 2개만 남아서 비교를 해보면 1번이 호주 레키 시라즈고요. 2번이 남아공의 피노따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좁혀 나가다 보면은 근데 참 여기 계시는 분들의 참 그 성향이 이제 어느 것 같아요. 굉장히 대중적이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 뭐랄까 개성적인 것에 높은 평가를 주는 경우인데 오늘은 그 개성적인 평가보다는 대중적인 호소력에 여러분들이 이제 몰표를 던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스페인 와인을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레드 와인에 대해서는 한번 전 세계 일주를 한번 한 셈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세계는 넓고 와인은 많은데 이제 그 신대륙의 와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신대륙의 와인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뭐 대륙별로 나라별로 다 다르지만 이 신대륙의 와인의 가장 특징은 뭐다? 일단 평균적으로 가격이 싸다. 브랜드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 같은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훨씬 가까워지기 쉬운 요인들이 있고 또 아무래도 유럽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브랜드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와인 중에서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종류별로 볼 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종류의 양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럼 종류가 작다는 얘기는 그래도 와인 수입업자들이 아니 개무식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엄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확률상 그냥 대충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름에 기대서 파는 것보다는 좀 밸류가 높은 와인을 만나기가 쉽다라는 건.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신대륙 와인 중에서도 우리가 칠레 와인을 우습게 보지만 칠레의 이제 이른바 프리미엄급 와인들은요 굉장히 비싸요. 30만 원이 넘는 훌륭한 와인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신대륙 와인들은 대부분이 거의 정말 99% 가까운 와인들은
전부 2, 3년 안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영한 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도 별로 부담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먹는 것의 풍토가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유럽 애들이 만드는 거하고 다른 식생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프랑스 와인이나 이탈리아 와인은 프랑스 와인은 좀 덜합니다만 이런 유럽 와인보다는 우리 음식하고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매칭들이 되기가 훨씬 좀 쉬운 경향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신대륙 와인을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예외는 역시 세계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의 와인들이에요. 미국의 와인들은 이런 다른 신대륙 와인의 특성과 좀 다르긴 한데 또 미국의 와인의 장점은 아까 여러분이 느꼈지만 그냥 모두가 보편타당하게 느끼는 맛의 가치들을 가장 최대 공력수들을 딱 뽑아낸 마치 새끼들은 무슨 실험실에서 연구해가지고 이거 이만 몇 프로 저만 몇 프로 이만 몇 프로 이거는 어떤 문화권 어떤 인종들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요 단위임. 그래서 양조장에서 뭔가 이렇게 막 그 농부의 손으로 만든다기보다 하얀 과학자들이 성분 분석하고 막 수치 막 데이터 막 컴퓨터에 막 데이터 막 뜨고 막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요. 얘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60년대부터 와인을 미국 와인의 시대는 68년부터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병에 든 와인. 그 전까지는 저그 와인이라 그래서 항아리 와인 이런 와인 옛날 기억나세요? 막 집에 막 이따만한 항아리 같은데 와인 그득 들어 있는 거. 그게 캘리포니아 와인 하면 다 저그 와인들이었어요. 항아리 와인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와인 비슷하게 병 비슷하게 만들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68년도부터인데 얘들은 뒤늦게 시작했지만 제가 첫 시간인가 얘기했죠. 걔들은 미국 놈들은 무섭다 이거. 얘들은 토양을 분석하기 위해서 나사의 인공위성을 띄운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토양들을 관찰해가지고 가장 최적지를 와인을 만들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합리적인 그 와인의 제조와 다음에 마케팅의 방법론들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또 미국 와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의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그 힘이 되었습니다. 라이프 에릭슨이라는 선장이 처음 미국 동부에 버지니아주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 땅을 딱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인란드. 마치 그리스인이 이탈리아에 와서 이것은 와인의 땅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이 미국 땅 신대륙에 처음 온 몇 명의 그 탐험가 중에 한 사람이 버지니아 땅을 보고 여기는 와인의 땅이다, 와인의 나라다 라고 이미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기 전부터 예언됐던 거죠. 물론 미국이 와인의 땅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에서 어떻게 와인이 만들어지게 되는가에 좀 역사적인 그런 몇몇의 거점들을 한번 보면요. 낭트 칙령의 폐지라는 이 프랑스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제 그 낭트 칙령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뭐더라? 루이 14세 시절에 이 낭트 칙령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프랑스는 이제 가톨릭 국가인데 이른바 신교들의 종교적 자유를 허용한 칙령을 낭트 칙령이라는데 루이 14세 막판에 와가지고 낭트 칙령을 폐지합니다. 폐지해서 이제 그런 신교들 특히 위그노파들을 굉장히 탄압을 해요. 막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종교 분쟁이 나죠. 그래서 이 위그노파들이 존나리 바른다 이거. 그래서 막 벨기에로 바르고 막 독일로 바르고 막 이랬는데 이 위그노 교도들이 어차피 딴 데로 가도
뽑기기는 마찬가지인 거. 그냥 요즘 저 신대륙에 뭐 부동산 개발이 한창이랬는데 아예 우리 한번 세게 뜨자 그래가지고 이 위그노들이 확 떠가지고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플로리다의 잭슨빌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얘들은 프랑스에서 I'm from 프랑스잖아요. 예? 그래서 이 프랑스 좀 품종을 가지고 이 잭슨빌에서 심어서 어차피 우리는 와인은 마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레이프 에릭슨이 왜 바인랜드라고 했냐면요. 이 버지니아 땅, 미국의 동부 쪽에 야생종 포도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물론 이제 유럽에서 와인을 만드는 품종하고 좀 다릅니다만 완전 다른 이제 그 자생종 포도들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미국 독립의 거점이 되는 제임스타운에서는 이제 어차피 얘들은 유럽에서 또 와인을 마셔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막 유럽에서 수입도 하고 또 자체 내에서 재배를 해서 만들기도 해서 와인 산업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유럽의 이민자들이 올 거 아닙니까? 프랑스 쪽에서만 온 거 아니라 독일에서도 오고 그래서 독일에서 온 자들은 리슬링 종을 갖고 왔겠죠. 그래서 이 호크라는 거 불리는 거는 뭐냐면 리슬링을 말합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온 놈들은 뭐 또 이탈리아 스타일을 만들었을 거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마음대로 이름을 부르고주 끼안티 뭐 이제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들끼리 막 와 우리 끼안티 한잔 하자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마시면서 다양한 유럽의 어떤 이 와인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이다, 뭐 메를로다, 까베르네 프랑이다, 샤도네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포도 학명적으로 볼 때는 이제 비티스 비니페라라는 계열의 포도종인데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야생종 포도는 이 유럽의 비티스 비니페라 계열의 포도가 아니고요. 비티스 라브루스카라는 이제 이런 그 포도들이어서 사실 포도는 완전히 다른 그런 포도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미국의 뉴욕주 이런 데서는요, 이 비티스 라브루스카 계열의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전 세계 우리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와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다 대부분 이제 이 비티스 비니페라 종의 계열의 포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그 미국 와인 생산의 대다수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서부에서 일어나죠. 자, 캘리포니아 위에 오리건 위에 워싱턴주. 이쪽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와인, 캘리포니아 와인의 이 본거지인데 이거는 이제 누가 만들게 됐냐면요. 멕시코에 있던 스페인 애들이 이제 위로 올라와서 정착을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정착을 하는데 이 얘들은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에는 와인이 꼭 필요해. 그거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열심히 뭔 짓을 했으라도 그 와인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부에 스페인계의 백인들, 가톨릭들이 정착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와인의 생산이 시작되는데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와인이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유명한 풋볼 팀 이름이 뭡니까? 포티나이너즈. 그쪽은 좀 잘 모르시나요? 그게 왜 포티나이너즈냐면 이 1849년에 이른바 골드러시의 그 일확천금의 꿈을 품고 서부로 몰려들었던 자들을 포티나이너즈라고 합니다. 그 1849년에 골드러시로 인해서 이 서부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중심으로 한 이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동부에서 이주해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와인의 수요가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861년과 63년에는 61년이 되면 이제 이쪽 서부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이제 이 그 골드리시로 윤택해지면서 아니 뭐 우리 좀 너무 이 동네 험한 와인들 말고 프랑스의 와인들 좀 수입하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유럽의 와인들을 왕성하게 수입을 하면서 이제 그 내수 시장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유럽에서 이른바 유럽 특히 프랑스의 최고의 와인 역사상 최대의 재앙이 1863년에 일어납니다. 이른바 필록세라균이 거의 포도를 프랑스의 그 보르도의 포도밭을 거의 다 작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필록세라의 그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거의 프랑스는 거의 아사지경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의 과학적인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 필록세라균을 버티기 위한 새로운 새로운 그 개량에 성공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 극복을 하게 된대요. 이때 이제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두 개의 그런 시장이 발생돼요. 자체 내에서 만들어내는 와인과 또 왜냐면 수입을 해와서 이제 수입 시장에 쓰는데 수입해온 프랑스 시장이 완전 내려앉았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와인을 그래도 마시던 사람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한 뭔가 퀄리티가 높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프랑스 와인하고 유사한 느낌 나는 그런 와인을 마시는 시장과 그냥 아유 그런 거 묻고 취하면 되는 거지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마구마구 퍼마시는 이제 이런 그 싸구려 대량 생산의 와인들이 그래 이제 이른바 시장의 투트랙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록세라도 또 캘리포니아 상륙에서 또 이제 좀 와인 좀 팔아보고 만들고 팔아볼까 하는데 그 필록세라가 또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이 작살이 나버려요. 미국도 이제 그 한번 미국도 필록세라에 한 두 번 크게 호되게 당합니다. 작살이 나면서 이게 또 첫 번째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의 좌절을 맛보게 돼요.